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13주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정보 시스템과 이제 어플리케이션 취득이라는 그 큰 주제 하에 조직이 어떤 그 뭐 새로운 정보 기술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용하고자 할 때 결정해야 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제 그러한 시스템들을 새로운 시스템들을 뭐 개발하거나 뭐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이제 SDLC라고 하는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거 외에 이제 대안적 전략으로 이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주제 하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SDLC의 그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분석과 설계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경영 정보에 그 뭐 강의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제 뭐 점점 이제 그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어떤 그 요즘 추세에 맞는 이제 강의들로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강좌가 없고,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SDLC라고 하는 시스템 개발 생명에 대한 그 강좌가 이제 뭐 한 두 학기,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론 수업하고 실제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해보는 어떤 그런 수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SDLC는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따르는 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떤 주기를 거쳐서 또 이제 도태가 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 외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는 총 이제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계가 이제 순차적이면서 지속적이다,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 해서 먼저 시스템 조사, 그 다음 시스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그 다음 프로그램과 테스팅, 그 다음 실행, 그 다음 운영과 유지 보수,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그 개발 생명 주기 SDLC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것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SDLC의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구조화된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이제 거쳐간다 해서 이게 순차적 단계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주 정형적인 정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검증을 하고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오류가 이제 상당히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정형화된 단계를 거쳐서 그 시스템에 대한 품질, 최종 결과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순차적인 단계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은 돈도 많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너무 많은 문서가 또 단계별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사용자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들어보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그 SDLC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대안적인 방법들입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인 단계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시스템 조사, 조사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단계가 조사고, 시스템 개발 전문가들이 이제 해결해야 할 기업의 어떤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하고, 첫 번째 그 기본적인 세 가지가
현재 시스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이제 알아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이제 규정을 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는 뭐 이런데 시스템 조사에서 포함되는 부분들이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 시스템 조사, 현재 시스템에 대한 조사입니다. 평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최종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한 성공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스템 조사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문제를 보통 발견해 나가는데 이러한 그 타당성 조사가 기술적, 경제적, 행태적 뭐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은 기업이 어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다음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IT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이제 다 이제 따져보는 거고. 경제적 타당성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용과 효익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프로젝트 같은 그 기업이 수용 가능한 어떤 재무적 범위 안에 있는지 시간과 자금을 이제 봤을 때 그 앞에서 이야기한 NPV 그 다음에 ROI 이런 것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방법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행태적 타당성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뭐냐?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할 때 사용할 사람들의 행태, 즉 행위, 그게 이제 뭐 괜찮은지 아니면 너무 저항이 심할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기업에서 이 IT 프로젝트를 계속 할 건지 중지할 건지를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만 기초를 해가지고 계속 할 건가 중지할 건가 그런 결정을 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직은 이제 뭐 보통 그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이제 타당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이제 부여한다 그런 의미지 타당성 조사에서 뭐 좀 이런 행태적으로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그걸 안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중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행태적 사용할 사람들이 별로 이제 안 좋아한다 해가지고 중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질 때까지 이제 보류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완전히 중지는 아니고. 분석에서는 조직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 단계의 기본 목적은 개선된 시스템이나 신규 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 여기 있죠. 사용자 요구사항 user requirement 이제 여기 시스템 요구사항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스템 분석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어려운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요구사항이 이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거,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 이것들 다 들어서 반영해 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참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는 시스템이 어떻게 기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설명한다 해서 시스템 설계의 주요 산출물은 여기 기술적 시스템 사양서 해서 테크니컬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 해서 시스템 입출력 사항과 뭐 인터페이스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보통 이제 정보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제 업무 절차 어떻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뭐 기본적인 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사양서에 최종 산출물 이제 사양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이 시스템이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건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최종 이 시스템의 기본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뭐 따따따따따 다 적어 놓겠죠. 우리 뭐 자동차 살 때도 그 사양이 뭔지 이렇게 다 나오죠. 그거 알고 이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걸 최종 딱 정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범위가 증가한다는 말이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추가 요청이 되게 많아집니다. 이게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시간, 돈, 다 추가가 됩니다. 다 추가가.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번 이 IT 프로젝트, 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요 사양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 기술 사양서를 딱 확정을 지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범위 증가가 안 될 수 있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개발해 보세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예? 없으면 이것도 해주세요. 예, 그럼 그것도 뭐 넣어보죠. 뭐 해보세요. 뭐 그것도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될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막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요만큼만 할 겁니다. 그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팅은 만약에 이제 조직이 어떤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그 기업 내에서 개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요즘 뭐 거의 없습니다. 했다면 프로그램이 보통 이제 이제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프로그래밍은 그 앞에 있는 여기 있죠 이 설계 사양서를 그냥 컴퓨터 그대로 이제 컴퓨터 코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니까 내가 컴퓨터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뭐 보통 이 과정은 어떤 뭐 비즈니스 과학적 요소보다는 기술적 요소가 많이 이제 포함이 되고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많이 걸리면 돈도 좀 들고 예. 대규모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엄청나게 긴 프로그래밍 컴퓨터 코드를 이제 보통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규모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팀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팀별로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세부 과제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는 이제 뭐 연속적인 각 단계별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 테스트하고 프로그래밍 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는데 테스팅은 이제 컴퓨터 코드가 이제 기대하거나 아니면 요구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프로그래밍과 테스팅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SDLC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SDLC 실행은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이전 시스템을 이제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이제 개발한 걸 이제 실행한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제 직접 전환, 파일럿 전환, 그 다음에 단계별 전환, 병렬 전환 이런 뭐 전략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환은 이전 시스템이 중지되고 신규 시스템이 특정 시스템에서 이제 가동된다 해서 직접 전환. 전에 쓰던 거 언제까지 쓴다? 그때 이후로 탁 중지, 그 다음 새거 씁니다. 뭐 이러한 형태는 뭐 비용 중에서 제일 적게 들죠. 그런데 이제 이전 시스템에 의한 자원이 전혀 이전 시스템에 의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만약에 안 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전에 쓰던 거 스탑하고 새로운 걸 딱 했는데 새로운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뭐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현실에서는 직접 전환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은 잘 없습니다. 보통 파일럿 전환은 여러분들 뭐 의미에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파일럿 전환은 이제 한 부분 시스템의 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한 부서 이런 데서 조직에 내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그 신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 시스템이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이 되고 평가를 해서 시스템에 별 문제가 없이 작동이 잘 된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고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고, 단계별은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그 전체 시스템이 있으면 그 전체 시스템의 어떤 개별 뭐 모듈이나 개별 기능만 이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 그래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점점점 전체 시스템에 이제 모든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다 추가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학생 포털 사이트에서 그 수강 신청하는 그 기능 그것만 먼저 이제 하고, 그게 잘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 그다음 뭐 있죠? 뭐 상담 신청하는 그 모듈 한번 해보고, 그것도 문제 없으면 그다음 뭐 휴학계 내는 뭐 그쪽 기능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하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 병렬 전환은 이거는 이제 그 좀 병렬 이제 패러럴 이제 컨버전 해서 이전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일정 기간에 동시에 운영하는 겁니다. 보통 오늘날 뭐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에 쓰던 거 새롭 거 같이 운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경영학부 웹사이트를 전에 웹사이트가 새로 만든 웹사이트에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들한테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파일럿이나 단계별 전환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SDLC의 마지막 단계인 운영과 유지 보수는 뭐 시스템은 뭐 일단 뭐 그 이제 뭐 개발이 되면 뭐 여러 종류의 유지 보수를 이제 뭐 모든 시스템이 요구되는 건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그러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디버깅, 업데이팅, 새로운 기능 추가해서 신규 시스템이 실행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시스템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까지 운영된다 해서, 일단 이제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이 뭐 안정화된 후에는 시스템의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잘 되고 있는지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한다 해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 감사한다 하죠. 시스템 오딧, 감사, 네? 감사를 실시한다 해서 이러한 유지 보수의 첫 번째 유형이 디버깅인데, 디버깅이고 두 번째가 뭐 업데이팅이고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기능 추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떤 시스템에서 정부가 그 뭐 텍스 레이 세율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규제를 뭐 바꿨다면 그 시스템 상에서 그 바뀐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개발된 시스템이지만 새로운 기능을 못 하는 거니까. 아니면 또 하다 보면은 조직이 어떤 새로운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그때에 만약에 그 기능을 추가를 못 하고 뭐 왜냐하면 처음 개발할 때 그 기능을 생각을 못 한 겁니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정부의 어떤 뭐 아니면 어떤 그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 개발할 때는 필요 없었던 게 새로 이제 추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뭐 기능만 새로 추가가 요구될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운영과 유지 보수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시스템 확장성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그게 확장 가능한지, 그 확장 가능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뭐 업데이트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요즘 워낙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자, 이러한 그 SDLC에서 그 사용자 개발자의 어떤 참여도 정도로 이제 좀 이제 봤습니다. 사용자와 개발자 총 6개 단계죠. 여기 조사 기간에 조사에서는 사용자 참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높고, 개발자는 실제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설계가 이쪽이죠, 이쪽. 네. 이거는 뭐 그냥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죠. 예. 사용자나 그 개발자나 이렇게 뭐 SDLC를 사용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이건 뭐 다 전부 다 이제 참여를 많이 해서 정말로 이제 개발자는 사용자 참여자 없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가 하기 힘듭니다, 실제. 그래서 뭐 이해관계자들, 그 IT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노력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그 기업이 사용하는 정보 기술, IT 그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SDLC 말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무엇이 있냐?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동 어플리케이션 설계, JAD에서 조인트입니다. J는 조인트, A 어플리케이션 이제 디자인. RAD는 이제 R은 래피드 신속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RAD 래피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애자일 개발, 뭐 최종 사용자 개발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도구, 뭐 이렇게 뭐 나눠져 있고 각각에 대한 뭐 장단점도 다 있습니다. 여기 또 뭐 지금 또 다른 것 중에 뭐 프로토타입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로 보시면 RAD와 SDLC가 먼저 그, 공동 어플리케이션 설계는 이 뭐 개념적으로 조인트죠. 사용자 요구 사항을 수집해서 시스템 설계를 작성하는 그룹 기반의 도구를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라 합니다. JAD 같은 경우는 이제 SDLC에 시스템 분석하고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뭐 여기 아까 그림에 여기 있네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프로토타입은 이제 분석해서 설계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기존 이제 프로토타입 버전 나와서 이제 보는 거고. JAD는 이제 분석가와 이제 모든 사용자가 참여하는 그 어떤 그룹 회의를 이제 포함을 하고, 뭐 이 방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수작업이나 컴퓨터 통해 실행할 수 있는 그룹 의사 결정이 이제 과정입니다. 이거는 예, 이제 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포함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요구사항 정의하고 의견 조율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RAD는 신속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여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발이 이제 이렇게 6개 단계로 쫙 되어 있죠. RAD는 이걸 갖다가 이 6개 단계를 좀 압축한다 보시면 돼요. 래피드, 그래서 래피드입니다. RAD는 이 고품질 시스템을 빠르게 산출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공동 어플리케이션 JAD,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그 케이스 도구 해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나요? JAD 케이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케이스는 뭐 CASE 케이스죠. 케이스 이거는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냥 이 도구입니다. 도구. 이거 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류 없이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고. 다 결합한 방법이 RAD고 RAD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의 어떤 개발 초기에 집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시스템 요구 사항 수집하기 위해서 JAD 회의 사용하고 RAD에서 개발 과정 이제 프로토타입하고 이제 비슷하게 한다 해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기획해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 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RAD는 이거 갖다가 확 압축해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RAD 과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리 한다는 데서는 신속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는 뭐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런 여기 보시면 JAD 방법을 써가지고 사용자들이 아주 그 깊이 개입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전체의 어떤 기능적인 구성 요소가 잘못되면 이제 최종 그 요구 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자 개발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종종 그 주 단위로 측정되는 어떤 빠른 반복으로 기업의
기능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적합한 이제 방법론입니다. 예일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이고, 이거는 그 안에 뭐 스크럼 마스터링, 제품 소유자, 뭐 팀 기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포함돼서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제외하고 예일자라고 하는 그 이 방법이 좀 복잡하게 여러 내용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원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예일자 방법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성공적으로 하자. 그래서 주 단위로 그걸 매번 측정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하고 가자. 다시 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예일자 개발이고, 최종 사용자 개발은 조직의 최종 사용자들이 이제 IT 부서로부터 어떤 어느 정도 지원이나 어떤 공식적 지원 없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직접 개발하는 건 뭐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뭐 별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런 도구로 아까 이야기한 도구로 프로토타이핑, 케이스, 통합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공학, 컴포넌트 기반 개발, 객체 지향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무슨 의미인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프로토타이핑 여러분도 아실 건데 사용자 요구사항의 초기 그 버전이죠. 일종의 초기 목록을 정의하고 시스템 모형 구축하고 시스템 그 사용자와 그 초기 모형을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게 해놓고 거기서 피드백 수집해가지고 또 개선하고 또 개선된 버전 나와서 사용자들이 써보고 또 개선하고 하는 그 단계를 계속 이제 거치는 게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실제 뭐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뭐 어떤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그 유용한 방법인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뭐 IT 쪽은 틀리겠지만 실제 제품도 프로토타이핑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쪽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차 디자인할 때 신차를 프로토타입으로 다 만듭니다. 만들고 이제 거기서 또 개선을 해보고 실제 이제 눈으로 봐야지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공학은 SDLC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SDLC에서 많은 이제 과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시스템 조사 분석 설계에서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그 케이스 도구라고 해서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스템 개발 그 일정을 잡는다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고,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 업무에 대한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순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그 도입해서 쓴다는 거죠. 실제 어떤 IT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제 각 그 팀 구성원 간의 업무와 업무에 대한 일정들, 업무에 대한 순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왜 그 스케줄 일정 관리할 때 요즘 뭐 스마트폰에 그 뭐 일정 관리 앱 깔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정 관리 그런 것처럼 시스템 개발에서도 그런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도구들,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 이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적인 컴포넌트를 이제 활용한다 해서, 이제 컴포넌트는 이제 뭐 기본 이제 뭐 쇼핑 카트나 이런 것들이죠. 다 컴포넌트인데, 뭐 우리 그 전자상거래나 웹에서 봤을 때 쇼핑 카트 사용자 인증이나 아니면 카탈로그 이런 것들 이제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재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 그 웹상에서 쇼핑 카트 이런 것들이죠.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웹 페이지에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 컴포넌트가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그 구성 요소죠. 이제 하나를 따로따로 개발해서 이제 전체 이제 조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보통은 이제 좀 처음 시작하는 창업기업들 있죠. 창업기업들이 이제 컴포넌트 기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조립해서 하는 그런 걸 이제, 왜냐면 자기들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이제 좀 힘드니까. 객체 지향은 이제 전통적인 개발 접근 방법을 이제 특정 짓는 뭐 그런 인식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을 한 데서 전통적인 방법은 보통 이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그 시스템을 하는데 그 객체 지향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청구 시스템을 어떤 청구 시스템이죠. 청구 시스템은 청구서를 처리하는데 마케팅 부서를 위한 우편 발송 업무를 처리하거나 판매 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실마리를 생성하는 데는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이름이나 주소 그리고 뭐 구매 내역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뭐 대금 청구나 마케팅 그리고 판매 기능 등에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객체 지향 시스템은 수행해야 할 과업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형화될 실세계의 측면에서 시작한다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예를 생각하면 기업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좋은 모형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형이 대금 청구나 메일링 그리고 뭐 매출 주도 등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보는 관점이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 관점이 어떤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산출하는데 그게 접근 방식이 아예 틀린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 SDLC의 총 6가지 그 단계 과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 외에 표준화된 방법 외에 대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그 14주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기업이 어떤 정보 기술 기반,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서 큐레이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이제 소셜 큐레이션과 상업적 큐레이션을 이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